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대한연화장애학회에서 연화장애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계신데요. 대한연화장애학회 총무위원장님이신 박진우 교수님과 홍보위원장님이신 임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진우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 대한연화장애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과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로 있는 임선이고요. 지금 대한연화장애학회 홍보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분 모두, 아니 저까지요. 그리고 대한연화장애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박진우 총무위원장님, 학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가 저희 학회 무슨 학회, 뭘 저희 하는 학회인지. 학회는 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주 목표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거죠. 이 굉장히 주제가 한정돼 있긴 하지만 다학제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뭐 의사도 저희가 재활의학과 의사도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고 그밖에 치과 의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언어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의 간호사, 영양사 굉장히 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요 연하라는 삼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같이 구성을 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한연화장애학회에서 이제 비욘디 채널에서 이제 앞으로 연화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사례가 잘 걸리는 병인가요? 네, 이것이 병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서 저희 학회에 연하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연하라는 말이 뭔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연하가 뭔가요, 선생님? 연하. 연하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연상연하. 그렇죠. 연상연하가 주로 많이 나오죠. 네. 연하장애라고 하면 연하를 사귀지 못하는 게 연하장애일까요? 그건 아니고 연하라고 하면 좀 한자리에서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저희가 삼킴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씁니다. 연하 말 그대로 꿀꺽하고 먹는 삼키는 과정 그것을 연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자로 돼 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는 거고요. 영어로는 swallowing, swallow 혹은 뭐 deglutition이라는 좀 다른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약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삼킴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꿀꺽하는 그런 삼킴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저희 같이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은 그 삼킴의 과정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삼킴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에 사례가 잘 걸려서 걱정입니다. 사례가 자꾸 걸리고 이게 나이 탓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사례가 안 걸리는 것만이 정상연하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연하에 대해서 오늘 비디오 한 편을 가져오셨다고 네. 제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이런 과정이 삼킴의 과정이라고 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삼킴을 보통 크게 한 3가지 기로 봐요. 그래서 구강, 그러니까 입에서 준비하는 그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을 안전하게 위까지 넘기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에 인두라는 부분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두를 지나서 식도라는 부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구강, 구강기, 그다음에 인두기, 식도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봅니다. 그 과정을 다시 그림으로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입에서 머물고 있고 이게 이제 구강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인두기가 되겠고 이 아랫부분이 되는 것이 식도기가 돼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정상연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화를 제대로 못하는 걸 연화 장애라고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이제 질문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성격이 급해서 식사 중에 캑캑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반드시 병인지 좀 궁금합니다. 임성 교수님. 일단 저희도 뭐 급하게 먹으면 사례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례 걸리는 게 다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사례가 걸리는데 뭐 점점 더 횟수가 심해졌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으면 이게 병원을 와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걸리면서 뭐 흉통이 있다던가 사례가 걸리면서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영양이 이렇게 섭취하는 양이 점점 떨어져서 영양 불균형도 생기고 그러면 이거는 좀 병으로 봐야 되고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 저희가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사례를 꼭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연화장애가 병일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영양 불균형이 있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뭐 또 다른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먹는 거 외에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저희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사례가 자주 걸리면서 이렇게 자꾸 뱉어내신다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이제 고령에서 치매 환자일 때 초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례 플러스 다른 게 항상 동반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킨슨 환자분들도 연화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손 떨림이 생기거나 뭐 손 사용이 예전처럼 능숙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마비를 동반하거나 그럴 때도 꼭 그 중요한 사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이비인후과 저희 여기 이제 학회에는 이비인후과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목소리 변화가 있으면서 목에 이물질이 있으면서 사례가 걸린다 그러면 이건 신경계통의 질환일 수도 있지만 이비인후과적으로 목 안에 폴립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하인도암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례 걸리면서 다른 그 증상이 같이 동반될 때는 다양한 질환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으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사례 걸리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스러우면 병원 방문하셔서 이제 간단한 검사 해보면 답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걱정 때문에 또 잘 못 삭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네. 또 이제 게시판에 보니까 매운 것을 넘길 때 사례가 잘 걸린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어떤 분은 사례 걸려서 기침하다가 기흉이 발생하셨다고 하는데 저런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흔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박진우 교수님 그러면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병원 가서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하게 돼서 내가 진단을 받게 되는지 어떤 그렇죠. 검사를 하게 될까요? 보통 선생님? 방문하시면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은 하게 돼요. 간단히 뭐 이유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을 청취를 하게 되고요. 어떠한 것이 연관이 됐을까를 추측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학적 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한 이제 부강 관련된 검사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있으면 조금 더 해부학적인 검사를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삼키는 과정을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삼키는 과정은 안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례가 들긴 하지만 그게 정도가 어떤지 원인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게 한 두 가지가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시행하는 게 투시라고 해서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투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삼키는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투시를 이용한 방법이라서 저희가 보통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먹는 과정만 보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 원인이라고 조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유를 파악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검사가 이제 주가 되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 시리즈에서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이비인후과 가시면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코 안으로 넣어가지고 보는 내시경이 있어요. 그 내시경을 통해서 삼키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병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대답이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 보여주셨던 영상은 정상 연화 단계를 보여주신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였는데요. 이게 이제 병일 경우에 삼키는 것이 정말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점사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이 진단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지만 오늘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추가 비디오를 좀 준비했는데요. 임성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아직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뒷사람을 위해서. 검사하는 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수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평상시처럼 편하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검사 한다고 그러면 내시경 가서 이제 수면으로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 많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계 앞에 앉아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음식으로 드리면 되고요. 그렇죠. 아마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 제일 편한 검사고 제일 편하고, 그쵸? 제일 좋지 않나요? 맛있는 것도 드리는데 검사할 네. 때.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드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목에 이제 그 관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나 환자여도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보면 뭔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보이실 텐데 너무 많이 넘어가네. 너무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이제 검사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보면 저희가 저 정도 사례가 걸리면 격하게 기침을 해야 되잖아요. 기침을 하면서 뱉어내거나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기침을 하는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겉에서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흡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기침이 그때 나와서 환자가 격하게 이제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반사도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보호자분들이 셀프 테스트를 하세요. 특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목관하고 있으면 꼭 물을 한두 수저 드린단 말이죠. 환자 기침을 안 하고 너무 잘 드신대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검사를 해보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검사를 통해서, 검사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먹이는 걸로 가도 될지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아까 전이랑 좀 다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넘기려고 하는데 목에 걸리면서 내려가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분도 아까 전 환자랑 조금 다른 양상의 연화 장애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그 양상이 다르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겉에서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살에 걸리면서 그냥 살에만 걸리는데 괜찮냐 하셨는데, 살에 걸리면서 먹으면서 식은땀을 흘리시고 기침도 하시고 그리고 먹는 시간이 1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혹시 다른 병에 같이 동반된 게 아닌가, 정말 병원을 찾아야 되는 연화장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젊으신 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아까 전에 박준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에 한두 번 걸려서 막 인터넷 다 찾아오시고 살에 걸린 거 아니냐고 엄청 예민하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물어봤는데 뭐 먹는 시간 똑같고 그 전혀 체중이 줄지 않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 그 확인을 꼭 받으셔야 되면 확인하시겠지만 모든 사례가 다 병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례가 안 나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례가 든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기전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박진우 교수님 그 사례가 된다는 것이 참 그 사례라는 것이 스펠링이 네. 철자가요. 네. 어이죠, 어이. 아이 아니죠, 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어쨌거나 예, 여담이었습니다만 네. 사례가 걸릴 때 아니 질문 주시는데요, 사례 아이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지적질을. 그래서 네. 그 사례 걸렸을 때 그 기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그게 기침을 왜 하냐? 네, 왜 하는 거예요? 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인간으로서 상당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먹는 길이 먹는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길하고 먹는 길하고 인간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길을 숨 쉴 때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그 길을 먹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알아서 먹을 때는 숨구멍을 잘 막아주고 숨 쉴 때는 숨구멍을 다시 열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듯이 그 실수로 음식이 숨 쉬는 데로 들어가면 감각적인 자극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 신경을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우리 몸이 원래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반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가 탁 뜨거운 게 닿으면 뜨거워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처럼 반사가 일어나서 음식물이나 혹은 이물질이 숨쉰 대로 살짝만 들어가더라도 그 기침 반사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돼서 콜록콜록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사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는.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갔을 때 그걸 내뱉기 위해서 하는 게 기침인 거고 그런 반응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사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박진 교수님 아까 말씀 주실 때 삼킬 때는 기도를 닫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물을 한번 드셔보시면 꿀꺽하는 그 동안에는 숨을 별로 안 쉬게 됩니다. 먹으면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특히나 내쉬면서 그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이쉬면서 식사하시면요, 바로 이제 사례가 걸리기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디오도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임성 교수님.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동영상은 스킵하고 아까 네. 전에 이제 박진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코로 내시경을 들어가서 삼키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단어가 연하내시경이라고 이제 검사명이 되어 있는데 또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위내시경 받을 때처럼 또 수면으로 하고 하시는데 사실 그냥 코로 잠깐 들어가서 침을 제대로 삼키는지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례가 걸리는데 정말 병원을 가봐야겠다면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병원에 와서 하는 검사 중엔 가장 덜 불편하고 가장 안전하니까 그거를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불편하죠. 코로 네. 들어가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죠. 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검사를 어제 했는데 내일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날에 반복적으로 자주 할 수 있고 좀 그렇죠. 중환이셔서 휠체어 앉지 못하시면 방사선 투시 연화 검사실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 휠체어에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연하 내시경으로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저 이거 검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전문의가 직접 보면서 환자한테 제일 적합한 검사를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연화장애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일어나길래 이걸 주제로 들고 나와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할 정도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발생 비율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임수원 교수님. 네, 네. 발생 비율을 보시면 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대한연화장애학회 교과서에 65세 이상이 되면 65세 이상 14에서 33%로 되어 있고요. 병원 환경에서 유병률은 좀 더 올라가고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령이기 때문에 더 많으실 거고 파킨슨병 환자의 3분의 1은 이미 연화곤란 증상을 호소하신데 이것보다 사실 검사를 해보면 한 30% 정도는 이미 3킴 이상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병을 하나씩 이제 얻어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화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률이 높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조금 더 부연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뭐 질문에도 좀 60대 이상 뭐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발생 비율로 봤을 때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그런 문제들 중에는 사실 뭐 제가 별로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게 진짜 자기가 병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연화장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양장애도 말씀을 하셨고 잘 못 먹으니까 영양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이 폐로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뭐 흡입성 폐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게 잘 치료하면은 쉽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망률 혹시 알고 계세요? 폐렴이 차지하는 사망률 몇인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2위까지 올라갔나요? 저 굉장히- 3위까지 봤는데 3인가요? 네. 나 일단 탑5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는 걸로 폐렴이 기억하고 왜 있습니다. 죽는 병이 아닌데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해보면 흡인성 폐렴이 많고 고령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옛날에는 숙환이 노안이 이렇게 그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문제들이 이런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심각도도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의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발생 비율과 사망 비율도 좀 높은. 근데 잘만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말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 들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그런 사망률이 줄지 않을까요? 예방은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3위까지 올라갈까? 네. 한 10위까지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 괴로운 게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제 뭐 그 원래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면 이렇게 덜 마음 아파하는데 못 드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코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조금 더 마음 아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네. 질환이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좀 맛있는 거 본인이 그 평상시 좋아하시던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는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이제 마지막 날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너무 고생하시면서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흡인성 폐렴은 폐렴 예방 접종했는데 예방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예방 접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물이 폐로 내려가서 생기는 그런 감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고 매년 올라가는 그런 사망률을 좀 줄어들면 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유병률과 관련해서 파킨슨씨병 환자 분들 이 연화곤란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박진우 교수님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죠. 예. 예, 그래서 나는 무슨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연화장애가 생겨서 나는 사실은 무슨 질병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좀 원인 설명해 주시면. 뭐 표로 보여드리긴 네.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신경학적인 우리가 신경계통에 신경 뭐 근육 이런 다 포함해서 이런 병이 있는 거에 2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변화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혀에 뭐 암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후두에 암이 생겨서 뭐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바뀌고 이러면 이제 연화장애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경학적인 문제라고 하면 지금 뭐 파킨슨병도 얘기했지만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저희 뇌졸중 혹은 뭐 외상성 뇌손상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많이 치과 선생님들 좀 보시고 이렇게 신경학적인 문제들을 보면 저희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보시고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예, 이러한 문제들을 보시면 되고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또 큰 원인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는 우리가 질병으로 안 치는데 그게 조금 더 뭔가 과다하다, 뭐 뭔가 조금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질병이 되고 보셨던 것처럼 뭐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것이 또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질문 주셨는데요. 그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호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연화장애를 그러니까 연화장애를 있는지 없는지 이제 대충 눈치챌 수 있기 위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반복적인 폐렴이 있거나 아까 박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병력들이 있거나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자가 진단을 위해서 캐치하실 때는 호흡 기능이 뭐 심하게 문제가 있다. 숨이 너무 자주 차고 숨이 너무 차면서 식사할 때 자주 사례가 걸린다거나 식사 후에 음질의 변화가 뭐죠? 임성환 교수님? 그 목소리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 발성하는 그 성대랑 저희 이제 숨 참으려고 하는 그 기관이 다 똑같은 데입니다. 근데 음식물이 거기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 숨구멍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까지 음식물이 닿았다는 거니까. 근데 기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잔여물이 있으면 그 목 안에 이렇게 가래가 낀 듯한 그 걸걸걸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요. 식사하고 나서. 근데 그거를 이제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은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식사 중에 유난히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왜 저러지?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전후로 기침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인데 식사 사이에 먹었는데 음성의 변화가 있거나 목소리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그 사인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식사 전후에 하는 기침이요. 대단히 이렇게 커다란 살에 걸린 기침 아니더라도 이런 기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주 되면 좀 이상한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 분비물, 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삼키고 이제 이게 흐르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흐른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침을 잘 삼키지 않으시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왜 이렇게 침을 안 삼키고 계속 입에 침이 고인 상태로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제 삼키기가 힘드신 분들은 앞서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피로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음식이 제일 위험한가요? 라는 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 지나가는 질문들 제가 봤는데 매운 라면을 드시면 힘드시고 그래서 사례가 자주 걸리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뜨거운 거 드실 때 이게 더 나쁜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게 위험할까요? 선생님? 네. 저요? 네, 두 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음식을 전문가들이 음식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성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죠.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쯤에 반고체 형태 그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이 물리적 성상이 먹는 거에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은 꽤나 연구도 많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희가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뭐 무슨 밥이니 국이니 이렇게 탄정 지은 것 말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넓은 이 터미놀로지 말로 설명을 하는 건데 묽은 거 그러니까 액체류가 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체류가 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흔히들은 액체류가 먹기 쉽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걸로 그래서 네. 액체류에서 살에 걸리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느끼는 거는 정말 힘이 꿀꺽할 때 들어가는 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힘이 필요한 거는 마찰력이에요. 그죠? 그렇죠. 음식이 지나갈 때 생기는 마찰력을 이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서 액체류가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넘기는 건 쉬워요. 근데 저희같이 연화장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성을 볼 때는 기도흡인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액체류가 고체류보다는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체류가 이렇게 딱딱한 뭐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들러붙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력이 더 강해지는 건데 그런 마찰력이 세지면 먹기 힘들죠. 말 그대로 꿀꺽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는 목에 굉장히 많은 잔여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음식이 진짜 안전하고 어떠한 음식이 안 안전할까요?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그렇죠. 결정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은 아마도 특정 음식들을 찍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치료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점도라는 개념에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거를 환자분한테 안전한 카테고리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드리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치료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거 있으면 저희 이 프로그램에 쭉 그쵸? 계속 다음 나오는 것들 쭉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오시면 열심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증상도 알겠고, 어떤 원인인지도 알겠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 찾아가야 되는지도 알겠고, 어떤 검사한다는 건지도 대충 아셨을 텐데, 그럼 내가 진단을 혹시 받았을 때 치료가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 치료가 되느냐? 네.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됩니까? 치료를 해야죠. 해야죠, 그럼. 치료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치료를 이제 인터넷 찾으셔서 이제 자가로 운동을 하고 오시고 하는데 치료는 꼭 검사를 받은 다음에 어떤 운동법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지 그걸 확인받고 전문가한테서
그 처방을 받고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처방 받은 대로 가면 치료하는 데는 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치료에는 종류가 꽤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치료할 때는 어떤 병원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보통 작업치료실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재활의학과에 보통 있죠. 작업치료실에서 작업치료사분들께서 환자분들에게 자세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치료 같은 걸 알려주시는데, 연화장애 때 무슨 운동치료를, 어떤 운동을, 이런 팔 운동을 하면 연화장애가 좋아지는 건가요? 박진우 교수님?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네. 제가 앞서 그 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검사가 굉장히 치료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화장애 치료법이라고 우리 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운동들이 내가 환자인데 나한테 정말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적용자에 좀 더 적합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게 저희가 결정을 해주고 그거를 잘 따라서 할 수 있게 우리 자복치료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주고 직접 치료도 진행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운동 얘기에 관련된 것만 했지만 사실 운동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앞쪽에 있는 이 목 근육들이요, 삼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근육들도 중요하지만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기자극 치료라는 걸 한다면서요, 박진우 교수님? 그렇죠. 전기자극 네. 치료가 연구도 많이 하셨죠? 제가 저도 조금 했죠. 많이 쓰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전기자극 치료도 적절하게 그 적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운동법에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작정 붙여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치료들은요, 사실은 보험 적용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 치료 받으면 되게 비싸냐, 이거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걱정하시는데, 보험이 되는 치료들인데 보험이 안 되는 치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자극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간혹 이 뇌에서 무슨 이상 소견이 있어서 연화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그 기질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전기 자극이나 자기 자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치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급여 범위 안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잖아요. 보편적인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아직은 그렇죠. 보편적인 치료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네. 그런데 보편적인 치료는 다 보험입니다. 근데 보험이어도 교수님, 이걸 치료 기간이 너무 길면 환자분들도 지치고 결국은 이제 뭐 치료 비용도 길게 보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임성 교수님, 치료를 오랫동안 하면은 다 좋아지는지 아니면은 사람마다 이 치료 기간이 다른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 치료에 반응을 하는 질환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다수의 연화장애 환자는 뇌졸중이거나 뇌출혈이거나 아니면 어떤 마비가 와서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하면 재활이 가능한데, 이제 마음 아픈 병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근육병이라든지 누게릭식병이라든지, 그러니까 퇴행을 하면서 이게 치료를 통해서 100% 예전처럼 완치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빠르게 악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 예방 차원의 이제 치료일 때는 이제 저희가 치료가 된다는 그 개념이 보호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료하는 질환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효과가 있냐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전에 박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운동 처방을 했는데, 그 운동 처방이 제대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제 추적 효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봤는데 환자가 달라진 게 없거나 아니면 조금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운동 방법을 저희가 제대로 전달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운동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보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험을 해줄 수 있는 질환이 나라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냥 노환에 의해서 그 90 몇 세가 되셨는데 그냥 약해지셔서 연화 치료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카테고리 중에서 의사가 낼 수 있는 거를 허용해주는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치료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재활의학과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공교롭게 저희가 다 셋 다 재활의학과 의사여가지고요. 근데 저희 연화장애학회는 무슨 과 선생님이 제일 많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재활의학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요, 소화기내과, 그리고 영양학과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작업치료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비침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다 칼이나 뭐 바늘이나 이런 걸 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만 있는 건 아니고,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구강에 뭐 암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두에 암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구강암면외과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질문이 또 있었어요. 보톡스 치료도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박진희 교수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연화장애 보톡스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식도 상부가 이제 너무 강하게 힘이 주어져서 조여져서 식도 밑으로 음식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연화장애 질환이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그런 경우에는 그 식도 상부를 조금 힘을 빼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그 보톡스를 거기다 주사를 함으로써 힘을 빼서 식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특정한 어떠한 컨디션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할 때 치료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원래 그 병이 있기 전이거나 연화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드시던 그런 밥의 성상을 그대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에는 이 화면과 같이 연화곤란식이라는 걸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연화곤란식이라는 게 뭘까요? 임성 교수님. 네. 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화곤란식이라는 것을 구성을 할 때 어떤 특정 그 음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 성상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 포인트가 되는 것이 점도라는, 우리가 음식의 물리적 성상은 사실 점도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딱딱한 뭐 경도라든지 아니면 들러붙는 부착성, 뭐 기타 등등 해서 6, 7가지의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물리적 성질.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 점도라는 것을 조금 더 표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서 쓰느냐가 사실 점도라는 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50이 어떻다, 뭐 150이 어떻다, 뭐 이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뭐가 확 바뀌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어서 점도를 전부 다 나열해서 보아야 하지만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큰 덩어리로 우리가 상상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액체류들, 흐르는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안 흐르는 고체류들이 있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흐름이 있는데 액체는 아닌 그런 반고체 형태, 이제 그러한 그 형태에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따라서 뭐 3개로 나눈 사람, 4개로 나눈 사람, 뭐 최근에는 뭐 8개로 나눈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서 좀 보급해 주면 좋은데, 뭐 아시겠지만 항상 이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연하곤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 성상을 가지고서 구분을 해놓고 안전한 환자가 그 중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영양팀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좀 맛있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노력은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음식이 갈아지고 뭐 점성이 이렇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먹던 커피의 맛을 커피처럼 느끼지 못하고 뭐 깍두기의 맛을 깍두기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 먹는 것보다 적어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선택을 하겠어요. 맛이 좀 없더라도. 그리고 간혹 몰래 좀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한두 번 정도는. 네. 그러다가 이거는- 사례가 이건 뭐 보이셔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을 때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저걸 사람이 먹으라고 준다고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환자분들도 네. 딱 오늘부터 이제 식사 시작할 겁니다. 연하곤란중 1단계 이제 드디어 시작하실 수 있어 하면서 딱 10분 나오잖아요. 그럼 같은 리액션을 보인다. 내가 원했던, 상상했던 너무 실망하시죠. 하셔서 처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첫 하루 이틀은 드시다가 이제 단계를 빨리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1단계만 계속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호전되는 추세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1단계를 드셨는데 이제 2단계로 올라가도 되는지 다 확인을 하면서 단계가 네. 여러 단계가 있다고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평생 드실 수 있을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가끔씩 또 뭐 땡땡죽 가서 죽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뭐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화장애 식사에 대해서는 저희 또 시리즈가 또 준비가 돼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시리즈가 있을 거니까요. 저희 시리즈 쭉 다 챙겨 보시면 아주 전문가 뭐 전문까지 근처까지.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문가 그럼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네, 저는 준 먹고 전문가. 살아야죠. 네. 그래서 이 연화장애 시기가 너무 맛이 없어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맛있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장애 환자분들, 연화곤란자 분들을 위해서 조리법을 안내하고도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나온 안내 책자예요. 근데 이 안내 책자뿐만이 아니라 각 전문가 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시고 실제로 저희끼리 하는 학회에서도 네. 워크숍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저희 의사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거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질환을 예방할 때 특별히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운동하면 보통 다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하면 좋아지나요? 박지훈 교수님?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화곤란이 생길 만한 분인데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같은 가족분들은 이게 젊었을 때 나도 나이 들고서 저렇게 되고 싶진 않은데 그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직 그 흔히들 저희가 얘기하는 에비던스가 충분하진 않은데 저는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긴 한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까 뭐 여러 근육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킴에 관련된 근육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작지만 좀 다루기 어려운 근육들도 있고 또 바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근육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묶어서 뭐 소위 그 국민체조 하듯이 이렇게 좀 운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노력을 하면 뭐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들 지적하는 것 중에 혀 근육이 약화가 돼서 그게 연화장애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 시키면 혀 근육의 볼륨도 유지가 되고 강도도 유지가 돼서 그러한 혀 문제로 인한
연화장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한 그런 근육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근육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보면 치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팔순이 넘으셨는데 이빨을 다 본인 이빨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영양상 그때까지 끝까지 다 씹어 드셨기 때문에 그 같은 동년배 이빨이 없으신 다른 분에 비해서 그동안 잘 드셔왔기 때문에 영양분도 좋으시고 이제 버티실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고령에서의 이제 치아 관리라든지 아니면 씹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자기 치아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치아 관리를 정말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그 씹지를 못하면 많이들 연화곤란 생기면 그게 조금 더 가중돼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시리즈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잘 걸리는데 병인가요?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7개 정도의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화장애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뇌졸중과 연화장애,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과 연화장애. 오늘 질문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폐경기, 여성분들이 폐경기 넘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생기는 것인가. 이때 아주 충분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연화장애, 두경부암이라든지 암일 때 뭐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연화장애 생기느냐, 이런 시리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환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떻게 치료 플랜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운동 치료라든지 혀 운동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연화 재활 치료의 모든 것, 거의 모든 것. 네. 그리고 영양 공급할 때 입으로 정말 이제 끝끝내 못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경관,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하는 영양 공급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화장애 식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더 하셔야 될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요? 뭐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질문에 저희가 다 대응하면서 답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리즈로 쭉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증을 채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까운데 저희를 찾아오시면 또 충분히 상담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답을 다 못 드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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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한연화장애 학회가 네, 있다는 그렇죠. 것을 네. 꼭 네. 아셨으면 좋겠고, 연화를 못 사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잘 못 먹는 거. 네. 먹는 그게 것만큼 중요한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잘 먹고 잘 전문으로 살아야죠. 보는 저희 학회가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정해진 시간을 잘 챙겨서 방송마다 오셔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칠까요? 마칠까요?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